나는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틀리지?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저 응원 댓글 이벤트 있어요. 그 작가의 글을 통해서 독자가 알았으면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라던가 문학과 비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1단계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가정에서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진행했던 잘못된 방법들과 어떻게 개선을 했더니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간 거를 발견하고 이것도 영상 통해서 공유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기본적으로 잘 보는 친구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더라도 국어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현재 상황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공유하고요.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독해 문제집을 어떤 걸 골랐고 선택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은 팁이나 이 교재를 모두 완료하고 나서 아이의 그 피드백도 공유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어떤 팁을 주었더니 아이의 정답률이라던가 자신감이 확 올라갔는지까지 공유해드릴게요. 그냥 문제집만 아이에게 이렇게 사다 주시고 그냥 풀어라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경험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이랑 국어 학습에 관한 대화를 충분히 많이 나누셔야 돼요.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독서가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사실 아이가 책을 곧잘 재밌게 읽기에 국어를 잘하겠거니 라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이가 자신의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둥,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자꾸 다 맞지 않는 거를 보고 여전히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그거를 추측을 했을 때 꼭 맞지 않다는 거를 자꾸 발견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초등학생 때는 독서를 할 때 재미 위주, 흥미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정보 습득이나 이해력 향상 쪽으로 그런 연습을 하는 독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학습으로 전환할 때 좋은 방법은 독해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죠. 뭔가 아이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이라는 관문에 봉착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틀리지? 그래서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빠르게 이해를 해서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어요. 먼저 이제 국어 학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때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아이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생각에 어휘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독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문제를 풀 때 좀 이게 뭐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는 소설이나 시 이런 분야보다 지식 전달이라던가 신문 이런 거를 읽었을 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빠작이라는 독해 문제집을 선택을 했어요. 빠작은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이 나누어져 있는 문제집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가 장르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문학과 비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연습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로 골랐고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을 읽을 때와 비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접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분명 다르거든요. 저희 아이는 자꾸 어휘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빠작이 또 어휘 향상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빠작은 이렇게 어휘 부분만 3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읽고 나서 여기 나왔던 어휘들을 기반으로 오늘의 어휘를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단어와 그 정의를 매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을 통해서 맞는 단어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안에 나온 단어에 대해서 지금 배운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의어나 반의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3단계 통해서 단어를 배웠고 습득했고 활용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에 섞여 있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배운 그 어휘를 적용해보는 연습까지 하는 거죠.
문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단어 뜻 찾고 알맞는 말 빈칸에 넣어보고 그리고 문장 통해서 유의어나 반의어를 찾아보는 그런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와의 대화 통해서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빠작 독해 문제집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비문학과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아이가 연습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는지 사용 후기를 좀 공유해 드려 볼게요. 우선 저희 아이는 아침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분량을 정해놓고 학습을 하고 갔어요. 처음에는 문학과 비문학을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스타일이 한 권을 쭉 한다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문학 독해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비문학을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문학 2번 하고 뭐 문학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만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문학보다 비문학을 먼저 끝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씨암탉 스펠링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잘 모르겠다는 표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네. 관례나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자꾸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홍길 작가의 기억 속에 들꽃 같은 경우는 네, 자꾸 틀리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 다 틀렸었어요. 그래서 아예 채점도 안 하고 다시 다 지워서 다시 풀어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문학 독해 문제집을 푸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주었던 조언은 이거였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건 아이가 스스로 파악한 건데 문학 작품을 읽을 때 3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3일에 걸쳐서 읽는다기보다는 하루에 그 3가지 지문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어디까지 파악했지?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하루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 3가지의 지문을 우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어휘 부분만 또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문장을 읽을 때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충분히 꼼꼼하게 한 방에 이 지문을 읽고 내 거로 삭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100점을 맞아야지 라기보다는 어떻게 지문을 빠르게 내 거로 흡수하고 질문을 읽었을 때 다시 지문으로 가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습득하는 그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꼭 알려주면 좋은 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성? 네네.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우리 아이의 국어 학습 실력이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려주기 전과 후의 정답률이 진짜 확실히 달라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 살짝 되게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었어요. 이걸 좀 진짜 알려줄 걸. 아이가 그냥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했더니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라던가 문제 푸는 방법이라던가 그랬더니 정말 정답률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우선 비문학과 문학은 지문을 읽을 때 접근하는 방법부터 달라요. 둘의 성격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우선 먼저 비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빠작의 비문학 독해 문제집 활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빠작 독해 6단계는 총 40일차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이거 있잖아요. 비문학과 문학 독해 방법? 아이가 이 부분을 그냥 쭉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꼼꼼히 앞에 내용 꼭 확인하시고 아이랑 깊게 대화 나누시기를 추천드려요. 우선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제목 먼저 읽기. 아이들이 제목도 안 읽고 그냥 무작정 글부터 막 점핑하고 다 읽기도 전에 문제부터 보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먼저 보고 이제 예를 들어 경제 부분에 환율과 우리 생활이다. 그러면 아이는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니 어떤 내용이 담고 있겠구나를 먼저 짐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는 제목을 주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빠르게 지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목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문학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문제를 푸는 연습.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된대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기 전에 이 어휘를 먼저 보고 내가 아는 단어는 뭐고 모르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거죠. 아이가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독해 문제집을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독해의 그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먼저 보고 나서 독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의 어휘를 채워나가는 그 순서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 분석을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보통 비문학은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 부분이 되게 부족했는데 초반에는 그냥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요. 키워드가 뭔지를 동그라미 또는 밑줄 이런 거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주제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나머지 문단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밑줄을 그어라.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추론하기라던가 문단 요약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작 문제집을 통해서 어려워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있다면 공부 못하는 친구는 그냥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똘똘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더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집 그냥 무작정 풀리시면 안 되고 자기가 부족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문학보다는 좀 더 편하다고는 했지만 비문학 역시 초반에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확실히 정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학습을 하고 이제 중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 살짝 보여드리면 저희는 6단계가 끝나고 이제 중학으로 넘어와서 중학은 문학과 비문학 독해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문학 따로 비문학 따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살짝 중학도 안에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이렇게 비문학 독해도 했어요. 저희는 중학으로 넘어갈 때에도 문학과 비문학을 각각 교재를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문학 관련으로 아이에게 주었던 팁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문학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는 저희 아이에게 어떤 팁을 주었냐면 첫 번째는 문학은 비문학과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비문학을 접근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비문학은 키워드 중심으로 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학은 흐름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소설이다. 그러면 소설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물, 사건의 흐름, 배경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성격이라던가 그들이 하는 대사 속에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글의 구조를 중심으로 읽었잖아요. 문학은 글의 감상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문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갈래를 물어보는 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글의 특징을 찾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영수 작가님의 고무신 있죠. 여기에 갈래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자꾸 틀린다면 그럼 우리 친구는 이 글의 특징을 찾는 거를 어려워하는구나. 갈래는 무엇이고 특징은 어떻게 찾고 이런 거를 이제 배워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부분에 배경 지식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백꽃 전체 줄거리의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고요. 원래는 이 지문 읽기 전에 어휘를 먼저 보고 나서 지문을 읽으라고 추천을 보통 해요. 문학을 읽을 때 감상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문학을 읽을 때 정답이 어딨어 해석하기 나름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학이 조금 어렵다 난해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 마음이 뭔지는 아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데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답은 있다. 그런 심리에 대한 답은 있으니 어떤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그거를 배우는 게 어쩌면 문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집필한 작가라던가 그 작가의 글을 통해서 독자가 알았으면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라던가 거기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문제를 만나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지문을 읽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무엇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지가 다르니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을 따로따로 연습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처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은 따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 공유를 하자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이제 1단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국어 실력이라는 게 아이들마다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은 독해 문제집부터 푼다기보다는 좀 더 다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연습은 2학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대신 만약에 2학년 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1단계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사실은 맘만 먹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뭐 1년 내내 하는 그런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미리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를 좀 고려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응원 댓글 이벤트 있어요. 영상 시청하시고 응원 댓글이나 경험담, 국어 공부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빠작 독해 문제집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저희 아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저는 어떤 조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까지 소개해드려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